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60강. 자, 이번 시간에는 민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났는데요. 자, 우리가 현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혹은 여러분들의 학급, 사회 등이 이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처럼 당연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자, 이런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기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혹시 어떤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낳을 부분은 없을지에 관해서도 한번 우리의 생각을 깨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가치관이라고 해서 당위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위적인 가치가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과 의미와 앞으로의 숙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스텝을 한번 밟아볼까요? 첫 번째 스텝을 밟으면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2명의 대통령이라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예, 우리가 함께 본 이 2명의 대통령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편적인 가치가 사실 많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해본 이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혹은 머릿속으로 뭔가 울림이 좀 있었다면 그 이야기들을 좀
개념적인 정리, 논리적인 보완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개념 정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에 그 내용들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개념, 제가 정리한 표를 옆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속한 학급 혹은 가정,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나요? 예,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가치이길래 그럴까요? 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요. 한자상으로는 백성민에다가 주인 주자를 썼는데 그 말대로 국민에게 그 주인된 권한이 있대요. 자, 국민에게 주인된 권한이 있으며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주의라고 우리 사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에게 주인된 권한이 있는 민주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민본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민본주의라고 한다면 이 동양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전통이나 사상적인 경향성을 이야기하자는 의도입니다. 자, 그럼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 끝 이야기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민본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민본주의에서 관련된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을 밟고 우리는 제가 정리한 민본주의에 관한 표를 열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 한자 상에서 많은 의미를 보여주는 것처럼 민본주의도 역시 그래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동양 중심의 정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본주의적인 사상은요,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사상은 백성을 위한, 백성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민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를 공자와 맹자에게서 찾는데요. 공자와 맹자는 공통적으로 유교 사상가죠. 유교 사상가 중에서도 가장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두 사상가가 어떤 의미에서 민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설명해 왔는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 조상이죠. 정약용이라는 대표 인물에게서도 민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정약용도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그러한 성리학 자체를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사회에 조금 더 우리 인간들의 실제적인 삶 혹은 뭐 백성들을 위한 삶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뭐 근본적인 그 유교가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민 혹은 애민의 사상을 좀 더 본질적으로 실현해보고 싶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드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자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격을 갖춘 군주가 솔선수범한다. 인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다라고 아주 함축적으로만 이야기해 봤는데 이 얘기를 옆에 가서 한번 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춘추 시대의 혼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었죠? 바로 도덕성의 타락 때문에 당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당시의 사회가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자의 생각이 담겨 있는 논어에는 이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공자에게서 이 도덕성이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한 글자 인으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 인이라는 단어가 106번 언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의 사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이 인의 사상은 인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요. 그의 제자들이 자, 선생님께서 인을 강조하셨는데 이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각기 다르게 설명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나로 탁
정의 내리긴 힘들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자가 갖춰야 될 인간다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모든 인간들이 갖추고 있는 가능성, 내면적인 도덕성의 의미로 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인격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여기에서부터 공자사상이 여러 갈래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인격자의 인간다움이나 내면적인 도덕성을 생각해 보면서 정치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공자는 당시의 사회 타락의 원인이 도덕성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 도덕성을 제대로 잘 구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의 정치에 있어서도 그 사회에 자신이 본질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도덕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역시도 자신이 도덕적인 수양을 하고 인격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도덕성으로서 통치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 지금 제가 도덕성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도덕적인 사회와 통치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의 이상적인 정치를 바로 도덕에 의한 정치, 덕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덕치는 말 그대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고요. 이 덕으로서 통치한다 함은 자신이 통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무력이나 권력이나 법의 힘보다는 왕 자체의 도덕적인 인격의 수양,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면 백성들은 그 왕의 인격자로서의 덕스러움에 감화받아서 저절로 그 바람에 풀이 저절로 누이듯이 그 백성들도 그 인격을 갖춘 왕의 가르침, 통치에 저절로 감화가 될 거다. 자연스럽게 통치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한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왕의 자질, 왕이 꼭 해야 되는 숙제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거죠. 그것으로써 인 혹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혹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정치를 이상향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이 숙이 해야 된다라는 건 꼭 왕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밑에 있는 다른 백성들도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수양은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왕의 기본적인 자질로서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도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도덕성의 구현이 이루어진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동사회를 예운편에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 모습도 보면요. 우선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 짚어보면 왕께서는 부의 많고 적음을 고민하시기보다는 그 부가 얼마나 잘 고르게 분배되었는지 고민하십시오. 형평성이라고 적겠습니다. 요약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형평성 있는 사회의 모습, 부의 분배. 그래서 마치 복지사회와 같은 현대사회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노약자가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등등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이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은 덕으로서 통치해야 되고 그 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백성들도 도덕성이 높은 사회를 아마 대동사회의 요건이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말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말들 자체에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정치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도덕성이다.
그런데 그 도덕성은 일방적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자질을 갖춤으로써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뽑아서 옆에 있는 표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제가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기를, 공자가 이야기하는 통치는 인격을 갖춘 군주가 솔선수범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이 아닌 혹은 숙이 이한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겠고요. 인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힘이나 무력이나 뭐 같은 말이겠지만 혹은 법 등의 힘이 아니라 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를 공자의 무엇이라 한다? 덕치라고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공자에 관해서는 잘 정리가 되는데, 이 공자가 구현하고 싶은 이 덕치의 모습에서는 당연히 왕이라고 표현할게요. 왕 자체의 그런 인격, 도덕성,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렇죠? 그런 사랑의 정신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모습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자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좀 길게 해봤는데, 이 얘기를 이어서 맹자로 가도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거 판서를 이 옆에다가 이어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지금 공자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 덕치 부분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덕치의 얘기를 하면서 덕으로서 통치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이제 공자에게 물어보죠. 자, 공자의 제자가 물어보기를, 그 선생님께서는 통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우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 선생님의 대답은 이름을 바로 잡겠다. 그럼 여기에서의 이름은 명분, 사회적인 지위,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따른 것을 바로 잡겠다. 즉, 이 사회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이 각각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명분이나 지위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걸맞게끔 행동하는 것, 그에 걸맞는 덕을 발휘하는 것이 이 사회가 잘 다스려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 선생님의 제자는 선생님 어리석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공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이어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렇죠? 무엇답게, 앞에 있는 저는 교사답게, 여러분들 뭐 학생답게, 무엇답게 자신의 역할과 덕을 잘 발휘해 주는 것을 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자 사상을 이은 맹자의 사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맹자는요, 지금 앞에서 말한 공자의 덕치를 뒤를 이어서 그대로 계승하면서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봐요. 자, 여기에 백성이 있고요, 군주, 왕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백성이고 그 다음이 나라고 그 다음이 왕이라고 봤어요. 그만큼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그러한 정치가 구현된 사회를 이상향으로 본 것 같은데, 즉 덕치를 하되 민본주의적인 사상을 으뜸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백성을 위한 덕치를 하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앞전에 머지않은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개념은,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패도의 반대라는 거예요. 패도는요, 그야말로 힘으로써 다스리는 통치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왕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나 군사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성을 강하게 힘으로써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잘 듣고 통치에 잘 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공자로부터 이어진 이념에 의한다면 그렇게 백성들이 왕의 통치에 따른다는 것은 두려워서 그에 따른 벌이나 그에 따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 통치를 따르는 거지, 도덕성, 내 내면의 양심에 부끄러워서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도는 잘못된 정치의 모습으로 보고 백성을 위한 민본주의적인 덕치를 바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맹자가 생각했을 때는 공자가 이야기한 덕치에 관한 얘기 중에 정명이 있죠. 이 정명사상을 논리적인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쭉 나갑니다. 자, 왕이 왕다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진짜 백성을 위한 덕치를 하는 그 훌륭한 왕인지는 이 하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 왕이 이 1000명, 하늘이 그 내려준 왕, 그 1000명이 다한 1000명이 끝난 왕이라는 징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백성에 따르지 않는 경우. 네. 백성에 따르지 않는 왕은 1000명이 다한 왕이어서 그러한 왕은 폐위시킨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 자리에서 내려놔도 좋다. 폐위시켜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우리는 역성혁명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왕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밑에 있는 뭐 백성들 등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역성혁명사상. 그래서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공자사상이 논리적인 기반이 되어 맹자의 왕도 정치는 역성혁명적인 사상의 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민 동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이상적인 형태 모습으로 보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왕은 끌어내려도 좋다라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자가 이야기한 그 학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낸 사람이 바로 맹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이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인간한테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래요? 차마 남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그쵸? 그걸 인지심이라고 표현했죠. 차마 남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을 대한다면 천하에 못할 것이 없다고 봐요. 힘이 아니죠. 그 불인 인지심을 갖고 그 선한 마음, 덕치를 갖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맹자까지 정리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자와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맹자만의 특성도 있어요.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런 의미에서 특성을 찾아내세요. 그럼 요 아이디어를 갖고 제가 처음에 준비한 그 표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조금 움직일게요. 처음 준비한 표로 가보니까 맹자의 뭐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치자는 빠지지만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왕도 정치는 백성을 위한 덕치. 군주와 백성 간의 호혜성을 바탕으로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정치. 전 사실 이렇게 풀어놓은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호혜성이라는 말이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자체를 호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군주는 백성을 바라볼 때 어때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군주의 통치를 따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군주가 백성에게 일방적인 것을 원하거나 통치하거나 내려놓는 그 방법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호혜성을 바탕으로라는 해석이나 서술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덕으로서 인을 행한다. 덕치, 민본주의. 그 부분을 민본주의, 덕치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왕의 올바른 도리를 왕도라고 하면서 패도라는 개념에 대비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가 유교 사상에서도 우리가 원시유교라고 얘기하죠.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하는 사상 중에서도 이미 백성을 위해서 힘이 아닌 덕으로서 통치하라는 그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민본주의적인 백성을 위한,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동양적인 정치사상의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요, 정약용이라는 인물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 정약용이
살아있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저술을 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책을 쓰고 저렇게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 좀 경이로운데요. 정약용 하면 대표적으로 목민심서 이 책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읽어보진 않았어도 목민심서라는 책이 당시에 관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는 또 뭐 꾸짖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목민심서를 통해서 정약용의 민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약용의 자주직권이라고 써 있죠. 야, 이 자주직권 어디서 봤죠? 노란색으로 한번 쓸게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봤죠. 성기호설, 참고적으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 기호대로 행동할지 안 할지는 인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주직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떠한 권리냐? 자주의 권리다. 인간의 선택, 행동, 그에 따른 책임을 이야기하는 설명에서 나왔었어요. 자, 이 선택과 행동, 책임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이 자주직권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큼 인간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능동적인 주체로 본다. 이런 해석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학에서는 인간을 혈기적인 존재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품을 부여받은 중간자적인 존재로 설명했던 것이 기존의 유교나 성리학적인 관점이었다면요. 이 실학에서는 인간은 인간만의 독립적인 그만의 어떤 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혈기적 존재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그래서 혈기적인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런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었던 자주직권을요. 여러분들 단순히 본성에만 연결시키지 말고 이 부분이요. 인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권리 그걸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연결해보면요. 인간들이 그런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권리를 갖고 백성이 통치자를 추대한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이 통치자에게 끌려가거나 뭐 그러면서 잘못된 경우에도 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 주체적인 존재로서 통치자를 추대하는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자주직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백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제도들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백성들 그 자체를 뭐 주인 혹은 가장 존중해야 될 그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요. 백성의 뜻이 반영된 법을 제정하고 강조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유교 사상의 근원을 이루는 맹자나 공자에서부터 그 백성을 위한 정치의 이념 나타나 있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정약용에게서도 그가 남긴 뭐 가치관이나 혹은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업적들 중에서도 백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말을 보태보면요. 이 민본주의의 의미는 그만큼 굉장히 멋있어요. 백성들을 근본으로 해요. 동양 사상의 뿌리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한계점을 살펴보면은요. 이거예요.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통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이지만 백성에 의한 이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백성을 바라볼 때 덕으로서 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야 되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봤다는 거지 백성 그 자체를 주인으로 봤던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보면 백성이라는 존재는 통치자의 통치를 그냥 받는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통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 혹은 그 통치의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사례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저항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개혁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죠. 맹자가 역성혁명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전통사회에서, 뭐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봉건제 사회에서의 그런 모습이다. 그럼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반역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그만큼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제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큼은 알아두면서 민본주의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지금 말한 민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그럼 뭐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요. 민본주의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빨리 지울게요.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백성이 국민이 주인된 그 상태를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인민의 권력을 그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서구 중심의 정치 사상. 서구 중심의 정치 사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을 자, 요렇게 찾아보죠. 권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권력을 통치자가 갖고 그 권력으로 백성을 통치했었죠. 백성을 통치 수단으로 봤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권력을 백성이, 인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모크라시의 의미를 백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국민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서 고대와 근대로 나눠보는 게 좋겠는데, 근대에는 우리가 지난 자유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사회계약설이 또 등장해요. 이제 그만큼 국가나 그 국가의 통치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서양의 사상인데, 그 전에 고대로 가보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자, 거기에서 왜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고 플라톤 얘기하면서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의 민주주의 모습을 이야기했었어요.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하자면 민회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소피스트들의 역할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고 피력하기 위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웅변수, 수사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했죠. 그만큼 직접 민주주의가 싹텄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가능했었던 그런 제도적인 밑바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한계점도 있죠. 뭐죠? 노예, 여자, 외국인은 그 민주주의의 대상에서, 국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구현 방법과는, 구현 대상과는 차이가 있고, 제비뽑기 방식이나 선동 정치 등이 있었대요. 이것에 의해서 그러한 대다수의 의견이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휘둘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해보면 이러한 선동 정치에 의해서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중우 정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경계했던 것이 아마 플라톤의 사상이었던 것 같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그 다음 얘기 근대로 가겠습니다. 근대로 이야기하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계약서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형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혹은 국가 기원에 관한 학설로서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죠.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 혹은 사회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로크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로크에 관해서 앞 단원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을 유추해 보세요.
생명, 자유, 재산의 3대 자연권, 그리고 국민 주권론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인 기반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뿌리는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했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혁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인류 역사상 뭐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내놓고 그 쟁취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된, 주인된 권리를 갖고 정치에 적용시키는 민주주의적인 이념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이러한 사상들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다음 내용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현대 이야기가 이제 빠져 있죠. 현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게도 앞선 이러한 뭐 혁명 혹은 그들의 고민,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시민. 여러분도 시민, 저도 시민. 모두가 다 시민인데 그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까지 앞에서 말한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만들기까지의 그런 고민들을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 현실에서 잘 구현시키기 위해서 뭐 조화와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구현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현대사회는 앞에서 말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는 달리어 이 사회나 집단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대규모의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직접 민주정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뭐죠? 대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대표를 선발해서 그들이 의회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이런 대의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자칫 소홀해지게 되면 이 민주주의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이 얘기가 길어서 꼭 외우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민주주의 이 과정에 참여하자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참여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심의 과정에 시민들이 토론과 혹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 절차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 실행 과정에서 연관된 절차를 중시하는 것. 그리고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면요. 전자민주주의, 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굉장히 문명의 혜택 중에 인터넷이라는 거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요. 그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낙관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모두 할 수 있어요. 낙관적인 전망은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면요. 낙관적인 전망은 아고라의 재현, 이 정도 쓰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던 장을 우리가 아고라라고 표현한다면 야, 현대사회에 와서는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거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그래.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네티즌들이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아우구로의 부활 재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은 판옵티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판옵티콘은 다 볼 수 있다 이 뜻이요. 다 볼 수 있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대체 어떤 걸까? 자, 이거는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감옥은 죄수들을 감시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 죄수를 감시하는 감옥이 원형이에요. 그 원형인데 그 원형의 중간 부분에 있는 원형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곳이에요. 감시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곳은 조명을 어둡게 꺼두고요. 죄수들이 있는 부분에는 조명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어두운 곳에서는 그 환한 곳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이죠. 그런데 그 환한 장소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이 감시자의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 있는데, 갇혀있는 죄수들은 밖에서 누가 날 감시하고 있는지, 지금 감시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의식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감시 효과를 누린 게 바로 벤담이 고안한 이 판옵티콘이라는 감옥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전자민주주의에서의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냐? 전자민주주의에 의해서 다량의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개개인들의 힘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한 권력이나 집단이 개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시키고, 또 중요한 정보는 그들 사이에서 오고 갈 수도 있는 우리가 그것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한 거대 정보를 가진 집단이나 권력 기관들이 개개인들을 오히려 일거수일투족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거대 정보 권력 기관에게 감시를 당하는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야말로 참여예요. 아고라가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참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판옵티콘에 대해서 우려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야, 이거 우리가 모르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감시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정부나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이렇게 그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만 이 점들이 잘못돼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결론은 그만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CCTV에 노출되는 건수가 상당하다고 하죠. 그런 정보들을 누가 관리할까? 누가 수집하고 그걸 유통시킨다며. 그건 개개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시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감각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줘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서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역할에 관해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예, 이렇게까지 해서 현대민주주의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한번 세 번째 스텝에 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스텝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름 아니라, 자, 요 부분입니다. 제가 또 판서를 많이 내서 지우고 갈게요.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어요. 자, 민본주의의 전통은 우리가 동양사회에서 찾았고요. 민주주의의 전통은 서양적인 측면에서 찾고 이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어떻게
발전되고 제도로 자리를 잡았는지 얘기했습니다. 이 민본주의의 의미는요,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와 그 뜻을 같이 하지만 한계점은 그 백성을이라고 표현할게요.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통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백성들 그에 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에 봤을 때 한계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 정리하시고요.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오진 않았어요. 그쵸? 자, 전통으로부터 쭉 그 이야기가 이어져 왔는데 현대사회에 와서 그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은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감시가 없으면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을 해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형성시켜온 민주주의의 가치, 그에 따른 제도나 정책 등을 잘 유지하거나 혹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자료 화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야, 당연하다고 생각한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뭔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요점을 잡아보자면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까지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잘 복습해 보시고요. 저는 61강에서 오늘 내용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잘 준비하고 들어와 주세요. 다음 강의에 뵐게요.